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그 감정이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에 유발되었다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마치 스위치가 탁 쳐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감정의 그런 자동 반응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리사 펠드만 베렛 박사의 구성된 감정 이론에 관한 여러 심층 분석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감정의 진짜 기원,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당신의 건강과 학습, 그리고 삶 전반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신경과학이 밝혀낸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이 뭐랄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라고 봐야 해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감정은 우리에게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현재의 신체 신호를 해석해서 구성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감정이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건축가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통념부터 무너뜨려 보죠. 바로 감정의 고전적 견해입니다. 찰스 다윈에서 폴 에크만으로 이어지는 이 관점은 공포, 분노, 행복 같은 감정들이 뇌의 특정 회로에 딱 새겨져 있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표정, 그러니까 감정의 지문을 가진다고요. 슬플 때 우는 표정이나 화날 때 찡그리는 표정이 만국 공통어라고 다들 배워왔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그 통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뇌 영상, fMRI 연구를 다 뒤져봐도요. 특정 감정이 일어날 때만 전용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뇌 영역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뭐랄까 멀티태스킹의 대가들이었죠. 잠깐만요.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뇌 스캔으로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면서 공포를 느끼고 있군? 하고 딱 집어내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라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신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마다 고유한 생리적 지문이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를 느낄 때 누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이 얼어붙으면서 심박수가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공포의 관제탑으로 알려졌던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조차 여전히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건 감정이 뇌의 특정 부품에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와, 고정된 회로가 없다니. 그럼 도대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구성된 감정 이론이 등장하는군요. 감정이 반응이 아니라 구성이라는 거죠. 뇌가 예측기계처럼 작동한다고 상상해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뇌는 어둡고 조용한 두개걸 안에 갇혀서 세상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눈, 코, 귀를 통해 들어오는 빛, 소리, 압력 같은 감각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죠. 뇌의 임무는 이 모호한 신호들을 받아서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해 끊임없이 추측하는 겁니다. 이 패턴의 소름은 과거 경험상 위험을 의미했어. 혹은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이 감각은 아마 설렘일 거야. 하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예측기계의 작동 방식,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뇌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몸의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이걸 신체 예산 관리, 즉 알로스테시스라고 불러요. 포도당, 염분, 수분 같은 자원들을 예측해서 미리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기분, 영어로 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 신체 예산의 잔고 보고서와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예산이 넉넉합니다라는 신호고 기분이 나쁘면 적자 경고입니다. 에너지를 아끼세요. 라는 신호인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제가 오전에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고 피곤했던 게 어떤 심오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 뇌가 어젯밤에 잠을 설쳤으니 에너지 비상사태야
라고 보내는 저전력 모드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감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해요. 뇌가 그 막연한 저전력 모드 신호와 내부 신체 감각에 대해 이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과거에 학습한 슬픔, 피곤함, 배고픔 같은 개념들을 가져와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답을 내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감정의 구성 과정입니다. 상사에게 혼났고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 이건 슬픔이군 하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근데 뇌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예측 오류라는 개념이에요. 뇌의 예측과 실제 들어온 감각 정보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예측 오류가 발생해요. 이때 뇌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예측 오류를 받아들여 자신의 예측 모델을 수정하는 것, 즉 학습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오류를 무시하고 자신의 예측을 밀어붙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심장이 뛰는 걸 불안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보니 방금 커피를 석 잔이나 마셨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예측을 수정해서 아, 이건 카페인 때문이군 이라고 학습하죠. 반대로 그 정보를 무시하고 불안이라는 예측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제 인생의 모든 대인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의 행동과 제 몸의 피곤함을 엮어서 화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통찰인데요. 심지어 감정이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네, 감정은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돈이나 시민권처럼 사회적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종이 조각에 가치가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돈이 힘을 갖는 것처럼 특정 신체 상태와 상황의 조합을 화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족끼리만 쓰는 별명 같은 거네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특정 표정을 지을 때 심술 부린다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 안에서는 그게 심술이라는 구체적인 감정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사회 전체로 확대한 게 화나 슬픔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언어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언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설계도이자 재료 그 자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어 샤덴프로이데죠. 아, 그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묘묘한 쾌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를 배우는 순간 뇌는 그 복잡한 감각 덩어리를 하나의 정교한 감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비슷하게 웃고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건 생물학적 보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가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 특정 감정 개념,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사랑이나 분노의 표현 방식을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같은 감정 레시피를 공유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감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여성의 뇌가 남성보다 8배 더 감정적이다. 같은 말들 저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화라고요. 네, 완벽한 신화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변연계, 즉 림빅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 신경과학계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변연계요? 제가 학교 생물 시간에 분명히 감정의 뇌라고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폐기된 개념이라고요? 맞습니다. 변연계는 뇌를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 감정적인 포유류의 뇌, 이성적인 인간의 뇌로 나누는 삼위일체 뇌 가설에 기반한 낡은 개념이에요. 현대과학은 뇌가 그렇게 층층이 쌓인 케이크처럼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소위 변연계라 불리는 부위들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기억, 인지, 신체 조절 등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합니다. 수천 명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여성 뇌와 남성 뇌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모든 뇌는 남성성과 여성성 특징이 뒤섞인 모자이크 형태에 가깝습니다. 뇌가 성별에 따라 나뉘지 않고 오히려 모자이크 형태라는 건 결국 감정이 선천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건 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 뇌에 설치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아기들의 세계로 가봐야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울 때 우리는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신생아의 세계는 아주 단순한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쾌락이냐, 불쾌냐, 그리고 높은 각성 상태냐, 낮은 각성 상태냐. 이걸 핵심 유인, 코어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그저 막연한 불쾌감을 느끼고 울 뿐이에요. 화라는 복잡한 개념은 아직 뇌에 없죠. 아, 그럼 제가 조카가 우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에게 화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화가 난 건 아기가 아니라 그 울음소리와 상황을 화라는 개념으로 구성한 제 뇌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양육자가 화났어 라고 말을 걸어주고 달래주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 아기는 비로소 자신의 그 불쾌한 감각과 화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신경학적 타임라인을 보면 약 3세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과 비슷한 구체적인 감정 개념들을 습득하기 시작해요. 1세 전후의 아기들은 슬픔과 분노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기분 나쁜 상태로만 인식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저절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연마하는 기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이 이론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지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 단어의 수가 우리의 면역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짜증나와 서운해를 구분하는 능력, 즉 감정 정밀도가 말 그대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 이유 역시 뇌의 신체 예산, 관리 방식에 있어요. 뇌가 자신의 상태를 그냥 기분이 나쁘다 라고 모호하게 예측하면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분비해요. 신체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거죠. 반면 실수를 해서 무한한 상태라고 정확히 짚어내면 뇌는 사과를 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라 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측이 정교해지면 신체 예산 지출도 효율적으로 변하고 이는 면역체계 강화와 염증 반응 감소로 이어져요. 실제로 감정 정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병원 방문 횟수나 약물 의존도가 낮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탄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망쳤을 때 이걸 나는 끝장이야 라는 포괄적인 재앙으로 느끼는 아이와 이번 수학 개념 이해가 부족해서 아쉽다 라고 정밀하게 느끼는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는 명확한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장기적인 학업 성취에 일심이 됩니다. 이 이론이 주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감정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감정을 설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4가지 실전 기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첫째, 감정 단어의 수집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감정 단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감정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짜증난다 대신 애달프다, 섭섭하다 같은 우리말 표현이나 낯선 곳에 갔을 때 해방감과 불안을 뜻하는 데페이즈멍 같은 외국어 단어를 배워보세요. 뇌는 이 단어들을 도구 삼아 당신의 신체 감각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경험이 재료가 된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정말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대페이즈망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야 아, 그거였구나 하고 제 경험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경험이군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둘째, 신체 예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쁜 기분의 상당수는 사실 감정 문제가 아니라 수면 부족, 탈수, 영양 불균형 같은 신체 예산 적자 때문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감정적 독감이라고 부르더군요. 기분이 엉망일 때 무작정 남을 탓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며 신체 예산부터 점검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배고파서 예민해지는 상태도 완벽한 예시죠. 세 번째 기술도 흥미롭던데요. 제라벨링, 리레이블링 말이에요. 네, 제라벨링 기술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뛸 때 이걸 불안이 아니라 이건 잘 해내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흥분 상태다라고 의식적으로 이름을 다시 붙이는 거죠. 잠깐만요.
제라벨링이라니 단순히 심장이 뛰는 걸 불안이 아니라 흥분이라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제 뇌가 정말 속아 넘어갈까요? 이건 그냥 긍정적인 자기 최면 같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좀 회의적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자기 최면과는 달라요. 불안과 흥분은 둘 다 심장이 빨리 뛰는 높은 각성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뇌는 이 모호한 신호를 놓고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 고민하죠. 이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흥분이라는 라벨을 붙여주면 뇌는 그 개념에 맞는 예측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신체 자원을 위기 대응 모드가 아닌 도전에 맞서는 성취 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제라벨링을 한 사람들이 발표나 시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도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넷째, 다양한 경험으로 뇌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겁니다. 뇌는 과거 경험을 재료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구성합니다. 늘 같은 길, 같은 사람, 같은 음식만 고집한다면 뇌는 늘 쓰던 레시피로 비슷한 감정만 반복해서 만들겠죠. 여행, 독서, 낯선 도전 등은 뇌의 새로운 예측 재료를 공급해서 당신의 감정 스펙트럼 자체를 넓혀줄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대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구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이 책임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에 따라 내일의 감정을 오늘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감정 단어의 풍부함은 단순한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신체 예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내일 어떤 감정을 만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감정의 건축가가 되어 당신만의 정서적 세계를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